우리가 이제 그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민법의 민법 총칙의 조건과 기한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에 이제 나오는 형식은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근데 기한은 논점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런데 기한만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이거는 기한은 지금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니까 기한부터 먼저 요거는 개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갑은 요 자기 소유물인 X 건물을 을한테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속을 했고요, 빌려주겠다는 거죠. 을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둘 간에는 뭐가 성립한 겁니까? 임대차 계약.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10월 1일 날.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요, 원칙은 뭐냐면 성립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얘들의 계약서를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은 언제? 1월 1일 날. 그 계약을 지금 10월 1일 날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10월 1일자로만 보면은요, 임대차 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이 효력은 했나요, 안 했나요? 네, 효력은 발생하지 아직 않은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발생기한. 근데 조문에는 뭐라고 되냐? 시작된다 해가지고 시기. 다음 이제 요 1월 1일부터 발생해가지고 쭉 효력이 있다가 12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효력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소멸기한. 근데 이거는 끝난다고 해서 종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시기, 종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조건이죠. 조건. 자,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갑이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아내입니다. 4월 1일 날 남편이요, 내가 자동차 바꿔주겠다, 자동차나 사주겠다, 아내가 콜하게 되면 증여 계약이 체결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러나 당사자가 이 효과를 제한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서 올해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면서 뭘 한 거냐면 조건을 붙인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도 있느냐. 일단은 자동차를 4월 1일 날 아내하고 증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줍니다. 줘가지고요, 이제 학원도 편하게 다니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mp3도 듣고 공부하라고. 그 대신 어떻게 하냐, 불합격하면 이 증여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으니까 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똑같이 성립과 발생 요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경우에 4월 1일자로 어떻습니까? 4월 1일자로 증여계약 자체는 성립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날짜로 4월 1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쉽죠? 분명히 여기까지. 지금 당장 자동차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가다가 11월 25일 날 발표가 났더니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합격을 했다. 여기에서 정한 사실이 이루어졌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취되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날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효력이 없다가 이 날짜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조건을 뭐라고 하느냐? 발생 조건. 그런데 조문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정지 조건. 그래서 증여계약은 성립은 했지만 그 발생을 요 합격이라는 사실이 정지시켜 두고 딱 눌러두는 거. 그 다음에 합격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계약은요, 4월 1일 날 증여계약이 성립했고, 그 다음에 4월 1일자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도 발생했죠. 그래서 자동차 받을 권리 있는 겁니다. 그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학원을 편하게 다니고 mp3도 들으면서 남편의 취지를 살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공부는 안 하고요.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그냥 싸돌아 다니기만 한 겁니다. 커피만 마시고. 그래서 쭉 가다가 발생했다가 요 사실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또 성취됐다라는 거. 11월 25일 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증여계약을 아까 무효로 하기로 하자 콜 했으니까 효과가 소멸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소멸 조건, 그 다음에 조문에는 해제 조건이다 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걸 다 합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먼저 확인할 게 조건은 법률행 이후 성립 요건입니까? 효력 요건입니까? 성립에 관련된 겁니까? 효력에 관련된 겁니까? 당연히 효력에 관련된 거죠.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냥 콜 했을 때 이 증여계약 자체는 다 성립했다라는 거. 그러므로 조건은 어떻게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법률행 이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요거는 전부 다 11월 25일자로 요게 성취되고 불성취되는 거니까 장래의 사실이죠. 그래서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시험에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장래의 이러한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성취, 불성취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 이후 부관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한도. 자, 무슨 말이냐. 기한 역시 요 임대차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이거는 근데 어떻습니까? 내년 1월 1일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건에서는요, 성취, 불성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성취됐다, 불성취됐다. 근데 기한에서는요, 도래, 미도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직 1월 1일이 안 됐다, 미도래. 1월 1일이 되었다, 도래하였다. 이런 표현. 그런데 요 내년 1월 1일이 도래한다, 내년 12월 31일이 된다라는 건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무슨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 그래서 기한하고 조건하고 기한하고 딱 차이가 나는 것은 앞부분은 똑같고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냐 불확실한 사실이냐, 네,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떨까요?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자동차. 역시 남편, 아내 자동차를 주기로 합니다. 공짜로. 그러면서 여기에다가요, A라는 친구가 사망하면 자동차를 주겠다. 그랬더니 을이 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기한을 붙인 건가 조건을 붙인 건가? 어떻습니까? 항상 민법은 눈치입니다. 눈치. 제가 지금 어디 아래에다 적었습니까? A가 무슨 불사신이 나요? 영원히 안 죽나요? A가 사망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사실.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확실한 사실이니까 요거는 기한이고, 확실한 사실이니까 기한이고,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확정 기한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다. 그런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불확정 기한입니까? 확정 기한입니까? 확정 기한. 요것들은 지금 확정 기한. 요 개념 차이만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한 사실이냐, 불확실한 사실이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147조를 한번 펼쳐보시면은요, 어차피 지금 볼 건 다 조문들만 볼 겁니다. 조문들만. 그리고 결국 시험은 조문으로 다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147조를 펼쳐두시고요. 조건 성취의 효과 1항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발생 조건, 즉 정지 조건이다. 2항 해제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 그래서 소멸 조건, 여기 바로 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147조에는 조건 성취의 효과가 적어져 있는 것이지 불성취의 효과는 적어져 있지 않죠. 되셨나요? 네. 불성취 효과는 왜 안 적어져 있을까요? 성취의 효과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자동으로 불성취 됐을 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문에는 안 적어져 있는 겁니다. 조문에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요, 불성취의 효과도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본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 특별히 여러분 안 적으셔도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자,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해제 조건. 얘가 성취. 그 다음에 불성취. 조문에는 뭐가 나와 있다? 성취의 효과가. 그러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효력이 발생. 다음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 그러면 자, 이어서 정지 조건이 불성취하게 되면 잘 기억하십시오. 일단 연습할 때는요, 국어입니다. 국어. 불자만 뗐다 붙였다 하면 됩니다. 불자만 뗐다 붙였다. 그러면 성취되면 발생, 불성취되면 불발생. 효과가 발생한다는 말이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서 효과가 불발생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모효로 확정이 되어버린다. 모효로 확정이 된다. 다음에요. 자,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시험에 합격한 겁니까? 불합격한 겁니까? 합격. 불성취됐다는 말은, 예, 불자만 뗐다 붙였다 하면 되니까. 불자 붙여가지고 불합격. 자, 다음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었다. 이건 합격한 겁니까? 불합격한 겁니까? 여기에 적어진 이 사실이 이루어진 게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불합격. 요거는 불합격. 다음 해제 조건이 불성취됐다는 말은 불자 뗐다 붙였다 하면 되니까 불합격. 이 중에 부적이니까 결국 이건 뭘 했다는 겁니까? 합격했다라는 거. 다시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 해제 조건이 불성취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자만 뗐다 붙였다 하면 된다니까요. 불소멸. 됐나요? 그래서 우리 민법 147조에서는
조건 성취 효과만 규정을 했지 불성취 효과는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 적어둔 겁니다. 그러나 시험에서는 요거를 알고 있는지를 자주 물어본다. 되셨나요? 뭐만 하면 된다? 국어로서 불자만 뗐다 붙였다 하면 된다라는 거. 됐죠? 쉽나요? 어렵나요? 물어본 제가 잘못인가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거기를 다시 다 보자는 건 아니고 135페이지에 가시면 위치만 확인합니다. 위쪽에 147조 조건 성취 효과가 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표가 나와 가지고 불성취에서 가로 보면 불발생, 불소멸 붙어 있는 거 있죠? 되셨나요? 네,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두자.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요, 이제 안에는 정지조건부에 생각을 하시면, 자, 안에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나요? 자동차 달라고 하는 권리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안에의 이러한 권리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안에는 조건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종의 기대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건부 권리, 시험에 합격하면 요 자동차, 비싼 자동차 받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권리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어때? 우리 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미정이라고 되었습니다. 미정. 시험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그래서 시험을 아직 안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기대권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됐나요? 그러면서 이제 조문 간단합니다. 조건부 권리도 권리니까 이거 침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침해 금지. 좀 이따 조문을 읽으면 되고, 조건부 권리 처분할 수 있을까요?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조건부 권리도 뭐라고 했습니까? 권리다. 기대권으로서 권리다. 권리. 일종의 권리다. 그러니까 얘도 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도 됩니다. 다음 보존할 수 있고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좀 더 조문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냥 처상보담 할 수가 있다. 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양도.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도 양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조문들이 침해 금지 요 부분을 소극적 보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이 권리들도 처상보담할 수 있다. 요 부분들이 이제 적극적 보호. 근데 좀 이따 조문을 읽게 되면 전부 다 시험 보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미정한 권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또 하나 조문을 확인을 해볼 거. 자, 여기서 아내가 시험에 합격한다. 요게 성취된다 하면은요, 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불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 되셨나요? 남편은 자동차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갑은 불이익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아내는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어떻다? 이익을 받는 자. 별거 없죠? 그럴 때요, 이 과정에서 반칙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반칙을 쓰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반칙을 써가지고요,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 되겠습니까? 아내가 민법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요, 그냥 하루하루 그 성장 속도를 보니까 무조건 시험에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칙을 쓰는 거죠. 어떻게? 인강을 전혀 못 듣게요, 매번 게임만 합니다. 고스톱만 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매번 술판을 벌린다. 이런 반칙을 썼다. 그러면 상대방은요,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뒤집어서 여기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이익을 받은 당사자도 역시 요거 합격할 때 반칙을 쓰면 안 되겠죠. 반칙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정지조건부로 이거 징역이야. 체결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해야지. 되셨나요? 공부를
안 하는데 또 자동차 욕심은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반칙을 쓰는 거죠. 어떻게? 컨닝에 따라들지. 부정시험을 받따라들지.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취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문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전부 다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문지 펼쳐보시고요. 자, 148조 보시면 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시험 봤다 안 봤다? 아직 안 봤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149조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조문을 영광의 조문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단일 조문으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반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시험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보존한다는 게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안 적어도요. 보존하는 게 A가 뭐냐면 가등기 하는 겁니다. 가등기. 보존의 대표적인 애가 가등기. 여기서 자동차가 아니라 뭐 건물 하나 주기로 했다.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그거 가등기 하는 거.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가등기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갑하고 을하고 남편 아내 4월 1일날.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은요,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건물 하나를 준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 나오는 남편은요, 다 쫀쫀한 남편이어가지고 절대 시원시원하게는 안 줍니다. 뭐라고 한다? 시험에 합격하면. 내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갑, 2번 을 앞으로 해가지고요. 남편이 딴짓 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요 증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채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다라는 겁니다. 4월 1일날. 되셨나요? 가등기만 해도 뭐합니까? 공부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6월 1일 정도로 되니까요. 남편이요. 아유, 텄어. 건물 줄 일은 절대 없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병이라는 친구하고 6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매매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요 병은요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 가등기라는 게 처분 금지 압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안 했지만은요 또 성과는 있습니다. 열 받아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지금부터 열공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민법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지금부터 OX도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11월 25일 날 축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날짜로 가가지고요. 11월, 여기는 지금 가등기는 4월 1일 날 했고, 11월 25일 날 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본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는데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본등기 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는 가등기는 뭘 해주는 효력이 있냐면요. 요 순위를 지켜주는, 보존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가등기에서 나오겠지만, 가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하냐면 본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다. 소구표가 있다 없다? 소구표가 있다 없다? 이때부터 4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11월 25일부터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소구표가 있다 없다? 없다. 소구표는 없는데 요 순위가 지켜진다. 그러면 결국 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을의 소유권, 그 다음에 병의 소유권 두 개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병명의 가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가 됩니다.
직권 말소. 소급표 있다 없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는 수험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병이 만약 인도를 받아가지고 6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요거 건물 사용했겠죠. 그 사용한 이 차임 상당의 이득, 요거를 요 을한테 반환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소급표가 없으니까. 요때부터 본등기 한때부터 딱 소유자가 되는 거니까 그 전에는 누가 소유자였다? 병이 소유자였다. 병이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사용 수익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요. 아내가 그러면 본등기 청구할 때요. 소유권 이익이 청구할 때 갑한테 하겠습니까? 지금 소유자로 되어 있는 병한테 하겠습니까? 갑한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본등기 하게 되면은요. 직권 말소될 사람입니다. 직권 말소될 사람. 얘한테 가가지고요. 본등기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 소유권 날라갈 사람한테. 소유권 날라갈 사람한테 본등기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 장주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가등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이 부분.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네, 이 부분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성취의 효과나 기한 도래의 효과는요. 소급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있다는 말은 4월 1일부터 이 증액계약이 4월 1일자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래의 사실에다가 요거 의존을 시켜놨기 때문에 다 이 날짜로 어떻습니까? 효력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거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소급표가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편은 불합격하면 토해내라고 하면서 자동차를 지금 당장 주는 이유는 공부하라고 그랬다는 거죠. 공부하라고. 그런데요, 남편이 이런 염려가 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아내가 공부하는데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염려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고 하냐면 불합격하면 이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데 우리 이거 4월 1일자로 효력이 없어지는 거로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소급 특약을 한다는 겁니다. 왜 소급 특약을 하는 겁니까? 만약 11월 25일부터 자동차를 잃게 된다면은요, 그동안 사용했던 것은 그냥 아내가 정당한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월 1일자로 소급하자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사용했던 이익 있죠. 전부 다 부당이득으로 토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민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민법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런 특약을 하는 것. 아내도 좋다. 나는 놀 일 없으니까 공부하겠다. 라고 해서 특약하는 것을 굳이 무효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을 민법을 잘 아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비한 남편이라고 야비한 놈. 4월 1일자로 소급시키려는 이 남편. 얘가 바로 야비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147조 3항을 보시면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뭐라고 됐나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조건 성취의 효과 또는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는 없는데 이처럼 야비한 남편을 만나게 되면 그 특약 자체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하다. 되셨죠? 그런데 자 바로 지금 확인을 해봅니다. 152조에 기한 도래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1항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아까 임대차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소급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7조와 같은 소급 특약이 가능하다라는 조문이 있나요, 없나요? 조문이 없죠. 조문이 없다. 그러니까 기한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으로 불소급하는 겁니다. 기한에다가 소급표를 인정을 해버리면은요, 이런 날짜 자체를 잡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진다. 네, 거기서 방금 그 부분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원칙과 예외. 기한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소급표가 있는 거. 두 문자로 뭐였나요? 방금 이 시간 시작하면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뭐였다? 이 세 개는 확정적 모요가 아니라 유동적 모요였다. 다음, 요 화살표는 뭐를 의미하나요? 무권 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은 무권 처분의 추인에 뭐 된다? 유추 적용된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어떻다? 소급표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아까 취소.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일단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뭐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대로. 자, 소급표가 없는 것은요. 일단 두 문자를 좀 억지스럽지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남성이 있는데요. 그 녀석이 성이 뭐냐면 추씨입니다. 추씨. 추가라는 놈이 내가 좋아하고 있는데 조기에 다른 사람하고요. 빨리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분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 추, 아까 비소급적 추인 강조했던 거 뭐였나요? 비소급적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죠. 축 로또 당첨 6월 1일날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보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에 그대로 적용됐던 판례 뭐였나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적어져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였다. 그러면 가등기한 4월 1일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본등기한 11월 25일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11월 25일부터. 조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소급표 없는 거. 조건 성취의 효과. 기는 기한 도래의 효과. 여기 조건 기한. 이미 지금 거의 다 나와버린 겁니다. 핵심적인 것들은. 되셨나요? 아니, 안 한 거 있습니까? 축 로또 당첨 6월 1일날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보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그대로 적용했던 거 아까 무효인 가등기, 유효한 가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얘들은 조문이 다 장래의 사실이니까.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들은요. 보통 시험에 3문장 정도로 나오고요. 이게 범위가 전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하나는 정답 지문으로 나옵니다. 정답 지문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또 느낀 만큼 느껴두시고 또 까먹고 답을 알게 되면 또 적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어느 시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거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거 받아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입력이 딱 되어 있는 거. 네, 요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배우지만 한 가지만 그냥 미리 확인을 해 버릴 거 뭐냐면 여기 해는요. 해제입니다. 해제. 여기에 해는 뭐냐면 해지입니다. 해제
해지. 그래서 일단 두 개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계약법 가게 되면 당연히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 해가 해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서운하니까 거기 552조 한번 봐보시면은요. 550조죠. 죄송합니다. 550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딱 해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550조요. 550조.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다 봤습니다. 지금 볼 것은 다 봤고요. 다 봤고 저기 한 판례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례 한 개만. 자, 어떤 판례가 있냐면요. 말씀드리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회사 그 자금을 담당을 하는데 횡령을 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갑이 회사였고요. 그다음 되게 착한 오빠였는지 오빠가 가가지고요. 이제 여동생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빠가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약정. 그랬고 금액도 되게 커가지고요. 1억 정도 금액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고는 여동생이 쳤고 손해배상을 오빠가 해주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오빠가 돈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라는 겁니다. 돈을 안 주게 되는 데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냐면요. 이 여동생이 결과적으로 쇠고랑을 차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손해배상 합의서를 보면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동생이 쇠고랑을 차지 않도록 회사 쪽에서 이제 회사가 피해를 봤으니까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져 있었습니다.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 그냥 사실상 이행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 정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오빠는 지금 여동생이 쇠고랑을 차니까 이걸 못 내놓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이 오빠는요, 진짜로 만약에 여동생이 쇠고랑을 차면 이 손해배상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죠. 되셨나요? 괜히 가가지고요, 그 돈을 내가 지금 1억 원을 내가 다 물어주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빠 입장에서는 여동생이 감옥에 가게 되면 나 돈 못 주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랬으면 이 오빠는요, 이걸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했어야 됩니다. 표시. 근데 표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법률행위를 하면서 동기에 불과할 뿐. 왜 이런 합의를 하느냐라는 동기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되려면은요, 조건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 네, 그래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고 법률행위 부관으로서 조건의 의미 및 성립 요건. 박스 안에는 지금 판례가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판례만 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조건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의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뭐가 필요하다?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가령 여동생이 감옥에 가게 되면 저 손해배상은 무효로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표시를 안 했다. 표시가 안 됐다. 표시가 안 됐다. 라고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3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조문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 박스 위에 바로 보면 조건의 부당한 불성취 및 부당한 성취의 효과, 반칙 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조문 확인하면 되죠. 150조. 조건 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반칙 썼다. 1항.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남편 아내, 자동차 줘야 되니까 남편.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 매번 개입만 하고 수판만 벌였다. 상대방은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아내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다 가로해가지고는요. 가로해가지고는 어떻게 적어두시냐면 성취의제. 조문에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판례의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의제된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두시고 2항.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아내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 부정시험을 봤다. 그때 상대방의 남편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거기는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적으면 되겠습니까? 위에는 성취의제라고 적었으면 아래는 불성취의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랬고 이제 물권법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144페이지부터 해가지고요 쭉 이렇게 물권법에 관련된 이제 서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 부분이 그러면 그냥 일단은요 물권이라는 것은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되겠죠. 그럴 때 이 물건은 어떠한 물건이어야 되냐면요 독특한 물건이어야 됩니다. 일단 독립한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존해야 되고 특정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이고 특정한 물건이고 현존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물건은 어떻게 하는 권리냐면 직배지하는 권리입니다.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여기에 바로 이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독립한다. 독립성. 여기에 대한 대립하는 개념은요. 구성, 부분 또는 뭐 일부분, 부분 이렇게 되는 거. 요게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요약서도 올해 건 아직 요약서를 안 썼는데요. 제가 가령 여러분한테요. 요약서 제가 2020년 거 요약서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오케이 했습니다. 요약서에 관한 증여계약 성립했나요? 성립했죠. 지금 근데 책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예 아직 지금 원고 자체도 지금 수정이 손을 안 댔다. 그래도 계약은 성립하고 여러분은 저한테 채권은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요약서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책이 나와야 되겠죠. 책이 나와서 이렇게 현존하고 특정되어 있어야 어떻다는 겁니까? 물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 되고 직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지배한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소유물들 보시면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무자 행위가 개입이 돼야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채권 가지고 있어봐야 제 행위가 개입이 돼가지고 제가 요약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줘야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배타적으로 그냥 내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배타, 다른 사람은 다 배척을 하고 나만 소유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설명에 나와 있고요. 1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요 표 우리 한번 봤었죠, 여러분.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가지고 물권의 객체는 물건, 채권의 객체는 행위, 채무자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급부라고 하고 상대방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 채권은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물권은 지배라는 단어가 핵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채권은 요구, 청구한다라는 게 그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들 한 번 정도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고요. 145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 정도 될까요? 니은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독점적인 지배.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 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물건이 2개 이상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 예컨대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제 여기에 바로 뒤에 나가게 되면 일물일권주의라고 또 나옵니다. 다만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순위가 다른 물건은 양립할 수가 있다. 되셨나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양립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X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토지에는 어떻습니까?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당권도 순위를 다르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셔가지고 물권의 객체에 나와 있고 서설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한 물건이다. 다음 기억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권을 객체로 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재산권의 준점유라는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 아시게 되는 건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가지고 가서 담보대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담보로 받아준다라는 거. 얘들은 물건이 아니라 권리죠. 권리. 그러니까 원칙은 물건이지만 예외적으로 권리가 객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번에 일물일권주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그대로 그냥 문제 단어를 풀어보면 하나의 물건에는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럴 때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 바로 독립한 물건이야. 독립한 물건. 독립한 한 개의 물건. 그러면 여기 토지. 토지는요, 어떤 게 독립한 하나의 토지인가요? 개수를 셀 때. 예, 한 필.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은 우리가 밖으로 딱 봤을 때 한 동. 됐죠? 그게 독립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한 동. 그래서 결국에는 한 필의 토지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다. 한 필의 토지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저당권만 존재할 수가 있다.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필의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의 일부에 대해서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변제를 못해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경락을 받게 되면 돈 빌려 썼던 원래 채무자는 여기 소유하고 경락이는 이쪽 소유하고 그러면 결국엔 어떻습니까?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또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결국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물어봅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 그랬을 때 일물일권주의 가장 중요한 예외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은 어떻다? 일부에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일물이권지의 예외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요. 자, 한 동의 건물이 한 개의 독립한 물건인데요.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 되려면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기둥만 몇 개 박아가지고 이걸 독립한 물건이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벽은 있어야 어떻습니까? 법률상 건물이 되는 겁니다. 독립한 물건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출발을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인정되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어떤 겁니까?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건물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 딱 한 동, 여기 아파트 한 동입니다. 한 동. 101동, 102동. 그게 한 개입니다. 원래는. 근데 그 속에 가게 되면 한 동의 건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소유권들이 성립하죠. 그래서 건물은 한 동이 독립한 물건이니까 건물 일부에 대한 단독 소유권, 요걸 뭐라고 하느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권은 저희가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특별법인 집합건물법.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파트 101호의 소유권 성립하죠. 그러한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 건물 일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일단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당연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지상권 내용들은 다 나중에 공부하는 거죠.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얘들은 땅 지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객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타인의 토지가 객체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요. 타인의 부동산. 타인의 부동산이니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전세권은 토지 전세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전세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건물, 그 다음에 토지. 그러면 결국에는요.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애들은 전부 다 토지만 나오는 토지니까 건물 일부에 대해서도 뭐가 인정될 수 있다? 전세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일단 이제 왜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갑소유의 토지 위에요. 토지 위에 을이란 애가 무단으로 건축을 했습니다. 무단이란 말은 갑의 승낙 없이 토지 이용권 없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완전 별개의 물건이죠. 그러므로 이 을이 무단으로 신축을 했을 때는요. 무조건 신축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 지붕, 벽 이게 갖춰져 가지고 독립한 하나는 물건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누가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신축자 을이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럴 때 무조건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그래서 이 건물이 미등기여도 그 말은 공시 방법이 없어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처럼 무단이어도 되셨나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갑이냐 아니면 을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건물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권이 없으면 그 존립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자는 을이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건물이 이제 가령 아직 미등기고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 그런데 요 별개 물건이니까 건물만 병이 살 수도 있죠. 병이. 근데 이 자체가 지금 미등기니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다. 미등기 무허가. 그래서 대금 주고 매매계약하고 대금 주면서 물권행위, 처분행위 하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이 사람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6조에 의해서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아직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라고 해서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농작물은요 법적 취급이 거의 똑같습니다. 법적 취급이. 그러니까 가령 갑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친구가 쪽파라는 농작물을 경작을 하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경작자가 그 쪽파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토지 이용권이 없어도 그 다음에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은요 여기가 토지하고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병한테 또 팔 수가 있겠죠. 그대로 상태에서. 그러면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병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시방법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공시방법을 갖춰야 한다. 되셨죠? 똑같습니다. 방금 제가 건물하고 농작물은 법적 취급이 똑같다. 얘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것처럼 요 병이라는 친구도 공시방법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쪽파도 등기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때 하는 공시방법은요. 관습법이 인정을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관습법이 인정을 해주는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인방법. 명인방법이라는 것은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줄을 두르는 겁니다. 새끼줄. 그리고 자기 이름표를 붙이는 겁니다. 개똥이. 그 다음에 요 새끼줄과 개똥이라는 게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결국 새끼줄을 둘렀다는 것은요. 이 쪽파 어디까지가 내 거다라고 해가지고 특정을 한 겁니다. 특정. 그 다음에 개똥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것은 소유자를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계속되게 되면 이런 농작물 같은 거는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관습법에 의해서 예전부터 이런 방식을 취해오면 우리는 개똥이가 이 소유자구나 라고 해서 소유권을 공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의 이론이 수목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소유의 토지에 을이라는 친구가 무단으로 수목을 식재하였다. 수목식재. 심었다. 그러면 요 수목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갑소유. 농작물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수목이라는 것은 그냥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 토지의 일부니까 독립해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지만은요. 얘들도 공시 방법을 갖추면 어떻게 됐습니까?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위에 이번에는요. 이거 이제 갑소유죠. 을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갑이 이러한 수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수목에는 과실들이 있을 수 있죠. 안딴 과실, 미분리 과실. 이러한 것들도 공시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되니까 독립한 물건이 된다는 말은 아까 여기 건물만 팔 수 있죠. 독립한 물건이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수목만 땅에다 그대로 심어둔 상태에서 얘를 뽑아버리면 요 미분리 과실을 분리해버리면 이건 그냥 동상이 돼버리는 거고 나무도 뽑아버리면 그냥 동상이 돼버리는 거죠. 놔둔 그대로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목을 공시하는 방법, 미분리 과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명인 방법.
새끼줄 두르고 이름표 붙이고 계속되게 되면 공시가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오는 경우 있죠. 나무들이요. 나무들이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쫙 서 있는 나무들. 그런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은요. 역시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수도 있지만 애들은 인목에 관한 법률. 인목법에 의하면은요. 요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가지고 등기를 갖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등기를 갖출 수,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명인 방법이라는 이 너무 불완전한 공시 방법으로는요. 뭐만 공시할 수 있냐면 소유권만 공시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등기부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당권도 공시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말씀은 쭉 드렸으니까 저기 뭡니까? 다음 시간에 물권의 객체 부분, 그 부분에 교재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확인을 좀 하면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내용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